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농림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농식품부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투기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가격을 왜곡시켜서 정작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농지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천 원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에 26만 9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농지의 평당 가격이 60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8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시바르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을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농업소득으로 300평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몇 년이 걸리나 이거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37년이 걸립니다. 이 수준은 일본하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농지 가격이. 그런데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지역별 편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34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농지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농지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 농지의 10% 정도를 줄여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평균 10,000건 정도의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00건. 예, 1,600건은 1,600건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게 재량행위이기도 하고 해서 행정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에 가보면 0.5명이 농지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발에도 한계가 있고 그 처분명령에 따라서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러는 절차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서 행정 계도를 할 것은 행정 계도를 할 것이고 행정 처분이 필요하면 행정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더불어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사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지가 총 양은 195만 헥타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지 대장상에 있는 것이 그렇고요. 1996년에 농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115만 헥타입니다. 그래서 이번 26년도에는 먼저 115만 헥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27년 내년에는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조사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성해서 농지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조사의 방식은 올해 하는 115만 헥타에 대한 조사의 방식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조사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행정정보하고 위성, 드론, AI를 활용해서 기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할 것이고요. 심층 조사를 하는데 10대 조사군을 저희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10대 조사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도권 전체 지역, 경매 취득해서 경매 취득한 농지,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최근의 취득자, 그리고 관내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공유 취득한 농지, 그리고 과거에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본조사 결과 의심이 되는 농지 등으로 구성되고 지금 저희들이 요 양들을 한번 추려보면 약 72만 헥타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조사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조사원 채용을 마무리할 것이고 조사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조사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농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농지 같은 경우에는 47%가 임대를 한 농지이고 농가 기준으로 보면 45%가 임차농입니다. 그래서 임차농 보호에 대한 현장 우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말까지는
그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의 위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미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보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처분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미이용한 농지가 적발이 되면 지방정부가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 후에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을 주고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 미이용 이 문제는 네. 임대차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대표적 사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하면 안 된다. 예. 임대차가 안 자영해라 자영. 예, 임대차가 자경해라. 안 되는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실 경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처분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은 매년 토지 가액의 25%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과하지 않으면 이제 경매 등과 같이 체납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했다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처분 의무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지금은 지방정부의 사실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을 한 것은 지방정부 재량사항인 처분 명령을 아예 의무화하고 그리고 즉시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위반 행위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발된 농지를 그동안은 매각을 하세요 하는데 매각 대상이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세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배우자한테 세대원만 아니면 배우자한테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매각 제한 대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 유예 농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점검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농식품부가 처분명령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행하게 되면 직접 처분명령을 대상자에게 하려는 이런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요만큼은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적발 후에 또 경작을 한다면 처분을 지금 유예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축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지금 토지가액의 25%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 매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기 근절과 농지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부담금이나 세제,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경부 등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협업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너무 사실 낮다라는 의견이 많고 농지거래 관련 세제 등도 좀 정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거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사실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신고 포상금이 적습니다. 현재는 인당 최고 액수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유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법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서 불법 임대차도 사유로 추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명령 받은 농지를 어디다 파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하거나 공공 비축 농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속 농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 인용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년농이나 귀농인들한테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에 조사하면서 발견되는 유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 소득 마을 등 공익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실은 이게 조사가 일회적으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1, 2년 잘 견디고 그냥 또 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지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변해서 교환이나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기구 등 이렇게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지로서 복구 실익이 없는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복구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벌적 사후 전용을 징벌적으로 사후 전용을 인정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기존에 책정된 것보다 한 2, 3배 정도 부과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뭐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들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방정부가 상당히 이제 전담 인력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의심거래 통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정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사경도 필요해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특사경 좀 확대해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제나 부담금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개요가 왔길래 좀 구체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해놨는데요.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농지에 대한 분석을 위성 사진 있잖아요. 좀 찍잖아요.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토를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으로 다 찍죠. 위성 사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부? 국토부에서 하는? 공간 정보를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을 전 국토에 대해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옛날에는 뭐 2,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새는 더 주기가 짧아졌을 텐데 그거 말고도 위성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위성 사진을 찍으면 개별 농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죠. 네. 그 지금 요즘 세상에는 저기 군사 미사일 폭격 지점 설정도 다 인공지능으로 위성 사진 분석해 가지고 저거다 이렇게 정해서 수천 군데를 동시에 타격 목표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 위성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뭐 요번에 찍은 거, 작년에 찍은 거, 재작년에 찍은 거 쭉 전부 다 데이터를 줘서 읽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 요거는 저 평수가 얼마 정도인데 예를 들면 지적은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경작을 하고 여기는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람 눈으로 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시스템도 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네.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시스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지금도 땡땡 필지 전북에 2년 동안 묵어 있던 농지 필지 다 뽑아라. 그럼 순식간에 나오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지가 아니, 그게 조사하는 그게 정상이죠. 필지별로는 돼 있고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그 정확도가 국토 크기 그 확대를 하면 무슨 작물이 어떻게 생육되고 있다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은 인공지능이 매우 역량이 뛰어나게 개발이 돼 있어서 질문만 잘하면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주면 그러니까 위성 사진하고 뭐 지적도 뭐 등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에 3년 동안 30% 이상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어있던 땅 필을 다 찾아내라. 이러면 그거 쫙 찾아낼 것 같아요. 그렇죠. 명령어를 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뭐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야 이 사람 눈으로 수작업으로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하자고 한 것 같은데 예. 예, 정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에 이 직불금 가지고 임찬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말이 없던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찬홍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내가 전에 어디 계약서, 경기도 예.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임찬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예, 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예.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질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우리 확인해 주고 예. 왜냐하면 그 동네 이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저 주인이 누군데 저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장이. 근데도 그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예. 실태가. 예. 근데 그 직불금은 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네. 요새는 어떤가 예.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김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는데 법 제도도 뭐 실제로 매각 명령도 거의 어렵고 예.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담당을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포기해 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신났다고 투기했겠죠.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해서. 예. 그리고 저 제도 개선 사항에 성실 경작을 한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더라, 또 묵어 있더라, 또는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라. 예.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라고 하면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겠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 네. 하여튼 그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분 의무가 있는 땅이 되었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 자기가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3년 동안은 그래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 실제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겠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이제 단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다 발견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봐야 되네. 왜냐하면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자기가.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서나 만한 이 제도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네. 일단 허가 받아서 자격 증명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혀도 되고 걸리면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걸리면은 또 3년 동안 한 번만 가서 싹 이러면 또 4년 지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해,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있어.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그 세 번째 해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 그러면 소멸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교한 위법은 아직 사례를 본 적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네요. 악용하자고 하면.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못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네. 다시 두 번째 걸렸을 경우는 즉시
처분 명령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처분 의무를 내렸는데 일단 소멸이 하면 안 하면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 법률 규정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면은 다음에 또 해봤자 걸리면 처분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3년 이내에 한 번이라 농사를 지면은 처분 의무가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나 마나 법조항이에요, 이거.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 걸려서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이번에 좀 강화하려고. 명령을 했는데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는데 네. 그 다음 해 걸린 다음 해 새로운 농사철을 그냥 넘겨서 그때 농사를 작용을 안 했다고 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명령. 되는 걸로. 예. 처분 의무와 동시에 처분 의무가 생기면 처분을 해야지. 처분 명령을 해야 처분 의무가 다시 또 생기고. 그거 뭐예요, 그거? 이게 처분 의무, 그러니까 처분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처분 명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사실상은 거예요? 처분 명령을 하면 팔아라라는 뜻입니다. 처분 명령이 처분하세요라는 그러니까 아니, 처분 의무하고 처분 명령에 따른 의무하고 차이가 뭐냐고. 처분 의무는 농사를 지세요 이런 건 거고요. 여기 이 그대로 따르면 작용 의무는 원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장난치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 완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이게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게 예, 평범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예, 지금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예,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예, 나머지도 다 그에 준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제 방법도 좀 현실적으로 하자. 이게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 이하 한 번. 15%. 예. 한 번. 한 번 부과하고요. 안 팔면 계속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납부를 안 했으면 20일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20일 정도 있다가 아예 그러면은 경매에 저기 됩니다. 성실한 단체장, 자치단체장한테 걸려가지고 미움받으면은 매년 부과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잘 알면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이행 강제금보다는 지금 그래 되죠 지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네, 저 이쁜 데는 안 하고 미운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동으로 1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이 증액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실효적이겠죠.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고. 예, 신고 포상금도 실제로 이렇게 이행 강제금으로 국고에 실제 환수되는 금액의 뭐 20-30% 하든지. 아, 예, 네. 뭐 그것도 그래 하면 되지 뭐. 예, 이게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가혹하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지으려고 샀으면 약속을 국민한테 하고 헌법상 규제에 따라서 했으면 그거 따라야죠. 안 따르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정상사회 아니겠습니까? 농지보전 부담금도 현실화를 좀 제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농지 가지고 계세요? 장관님? 저는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없습니다. 있으면서도 작용하면 괜찮다니까. 작용하는 건 상관없어요. 진짜 작용하면. 신고 보상금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건 뭐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데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 매각하라 이렇게 하면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땅이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매각하라. 그걸 명령에 응한다고 5천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지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하면 매각 명령이 이행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 가격에 농지은행에게 뭐 팔게 한다든지. 네.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이제 매입을 하니까요. 매입을 할 수 있다지 안 팔면 그만이죠. 본인이 안 팔면은 못 파는 사실은 거예요. 예.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나도 가격의 강제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뭐 어쨌든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가 감정평가액의 뭐 80%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규정을 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매각 명령의 의미가 있지. 네. 매각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강제 매입하는 걸로. 예. 그래서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사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농지 거래가의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지의 수도권의 농지의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엄청날 건데.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80%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감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감정가에 감정가에 뭐 몇 퍼센트, 90%, 80%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농지은행에서 사실은 공공기축농지를 좀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공공기축농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정부 말 되면 하여튼 너무 복잡하고 막 일이 많다고 시간 너무 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네. 제도 정비 내년에부터 적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거 해서 무슨 사회주의자냐, 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까 지켜야죠. 지킬 수 있게 하시죠. 네, 예. 하겠습니다. 네. 농림부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대전환 경과 금융위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사람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주요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 진단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자산이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은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비싼 이자가 부과되고 그나마 제도권 금융은 다가가기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또 한 번 연체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장기 과잉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불법 사금융까지 내몰리고 흉악한 범죄 조직의 협박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금융이 벽을 쌓고 배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결하고 길을 내서 금융의 공간을 넓히는 것, 그래서 잔인하게 느껴졌던 금융을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 주요국 사례, 금융권의 동참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제 주제로 매월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꾸준히 시리즈로 개선 과제들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접근성 제고로서 배제, 선별하는 금융에서 포용, 동행하는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정부가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공급으로 정책 서민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15.9%의 금리를 붙여놓고 어떻게 서민금융을 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여기에 더해 정상 상환하면 납부 이자를 반 되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금리를 최종 6%대로 낮추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 상품도 새로이 신설해서 4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서금원의 대표 보증 상품인 햇살론도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늘렸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금융권의 문턱을 낮춰서 포용금융 역할을 제고합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26년에 37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신용 하위 20%한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은행권의 세희망 홀씨 자금을 26년에 5.1조 원으로 늘리고 6조 원 달성 시기도 당초 30년에서 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목표 비중도 30년에서 28년으로 앞당겨 조기 달성할 것입니다. 그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극단만 있고 중간지대는 비어 있다는 이 금리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제도 개편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 더 활성화합니다. 이외에도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포용적 금융에 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점검 등 금융권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신용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사다리를 제도화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서 시작을 해서 성실성한 이력이 쌓이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는 연계장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합니다. 아래 작은 글씨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7월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28살 딸이 자기는 취업해서 3개월 다니니까 2천만 원 신용대출이 뚝딱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는 30년 장사했는데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를 썼다는 그 이야기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매출, 업종, 상권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7개 은행과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땀방울이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포용금융 민관 협력 사례로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신설해서 3월 31일 출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0건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초기 호응이 좋습니다.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 의지와 자금 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재원은 금융기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청년들의 미래를 보고 대출해주는 상품인 만큼 당장의 회수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지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대로 대출과 보조금의 어떤 중간 영역으로서 이 상품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연체 채권 관리입니다. 그간의 획수 국대화의 금융에서 재기와 상생의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도약 기금과 신용사면을 통해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는 긴급지원을 신속히 시행했고 이제는 연체채권 관리제도 자체를 전면 혁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지원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도약 기금을 통해서 113만 명, 16.4조 원 규모의 초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추진 중입니다. 4월 말 현재 66만 명, 8.4조 원의 채권을 매입해서 추심을 중단했으며 이 중 사회 취약계층 20만 명, 1.8조 원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소득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국무회에서 처리되는 만큼 소각 관면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 코로나 부실 채권 12.8만 명, 11.3조 원을 세무조정했습니다. 또한 연체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293만 명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15.4만 명이 신규 대출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 양산 구조를 개혁합니다. 해외 선진 우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벤치마킹해서 장기 연체 과잉 추심을 전면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체 우려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서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금융기관 자체 채무 조정 내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원금 감면분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둘째는 쉽게 외부 기관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매각 규율을 강화합니다.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 채권자의 고객 보호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매각할 때 관련 내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추심을 하는 영세 추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추심업을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합니다.
셋째는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상환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무조건적으로 연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를 바꿉니다. 시효를 완성시켜야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서 무조건적인 연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던 지급명령, 공시소송달 특례도 폐지하겠습니다. 이건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적극 협력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제 법원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 전 업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적을 2분기부터 공시하고 실적에 따른 출연료 차등 등 유인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채무 조정 건수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3.5배 늘었고 연체 채권 매각은 작년이 3.5만 건이었는데 금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 및 소각도 최근 3년분기 평균이 2,229건 598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7,676건 2,88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보기의 사적 채무 조정과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의 사법적 채무 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불법 사금융 문제입니다. 종래의 제도 따로 피해자 따로의 방치의 금융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범죄자를 일벌백계 합니다. 우선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지정되어 옆에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경기복지재단 사례를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신고 즉시 정부가 불법 사채업자한테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불법이다, 멈춰라 문자와 구두로 경고하고 근거원정 명의의 무효 확인서까지 발급해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원스톱 지원 개시 2달 만에 불법 추심 1,025건을 중단시켰고 무효 확인서도 202건 발급했습니다. 법률 상담과 추심 대응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의뢰, 경제적 제기를 위한 채무 조정, 고용복지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통계에서 보시는 대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이제 많이들 활성화돼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원스톱 지원 사례는 아주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죄 유인과 수단,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합니다. 연 60% 초과 고금리 불법 사금융은 원금과 이자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 이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법률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마 이제 국무위원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다양하게 해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제 X를 지난 일요일 대통령께서 리트윗 해주셔서 아마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 초과 고금리 불법 사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도구인 대포폼과 대포통장도 더욱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모집 경로인 불법 광고도 AI 기술도 활용하고 시민감시단 등 사람의 힘도 써서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촘촘히 걸러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융의 영역을 넘어서 명백한 반사회적 민생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서 예방 피해 구제를 넘어 강력한 단속과 일벌백계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힘써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2030 세대에 집중된 동일 조직으로 추정되는 이실장 사례를 저희들이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수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특사경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금융이 스스로의 경계를 넓힐 때 금융은 더 지속 가능해지고 국민 경제는 더 튼튼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체감도와 정책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과 폭넓게 논의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금융위가 이제는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첫 페이지 보고 중에 이게 이제 누구를 상대로 금융활동을 할 거냐, 대출해 줄 거냐에 있어서 지금은 아주 편협하게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걸 이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좀 넓히려고 금융위가 애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계속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거기다가 좀 더해서 금융권 평가, 금융기관 평가하잖아요. 뭐 네. 평가가 아니면 금융관리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뭐라 그럴까 그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냐를 좀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불이익 이익을 좀 주는 방법은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선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해가지고 위원장님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막 이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의무, 인센티브, 평가 이 세 가지 축인데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세이망 홀씨라고 이런 부분들은 은행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의 15%를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의무화했어요? 예, 13%였는데 15%로 저희 높였고요. 이런 건 의무고요.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을 하면 이건 인센티브입니다. 이걸 해주면 규제상에 좀 페이버 같은 걸 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용금융 평가 체계라는 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금융기관에는 뭔 혜택이 있어요? 이 가장 금전적으로는 이제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 낼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연계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있고요. 뭐 그런 방법들 잘 네. 강구해 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체 채권 관리.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거는 사실은 다 시장 예측을 통해서 이자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다 미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아주 악착같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 짜자가 이제 일종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러면. 그럴 때 채무 조정을 조기에 하면은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개월 뭐 이자 못 내면 이제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또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걸 한 10% 원금의 한 10%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원금 10% 받고 파느니 차라리 원금 10% 받는 걸로 조정해 주는 게 훨씬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100명한테 이제 빌려줬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못 갚을 걸로 보고 이자에다 감안을 해놨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서너 명이 이제 위태위태하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내비뒀다가 연체를 실제 2명이 발생하면 그때 그 2명을 떼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원금 낳은 자녀 원금이 10% 좀 받고. 근데 이거를 한 5명 정도가 좀 힘들어할 때 그 각계의 사정을 들어봐가지고 원금도 이렇게 뭐 30% 50% 깎아주고 이자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한 명만 남았다. 한 명만 연체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허용이 돼요? 법률상 허용이 됩니까? 이건 약간 한 5명이 위험하다. 네.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원금을 30% 또는 50% 심사해서 깎아주고 뭐 이자도 연체된 거 깎아주고 앞으로 이자는 이렇게 좀 낮춰서 내라. 이 정도 갚을 수 있겠냐? 그래서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깎아주는 게 현재 가능해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